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장년기 챕터는 14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년기의 우리 개념, 그래서 발달 과정, 그리고 또 사회복지 실천에서의 함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 발달에 있어서 생애 주기를 연구하는 장년층 중에 30대 중반부터 60대 초반까지 폭넓게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데, 정체성 혼돈과 생애의 목표를 잃은 듯한 무기력감을 가지고 고통을 받기 시작하는 시기는 30대 중후반부터 시작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 시기를 우리 장년기의 위기라고 부르기도 하고, 청년기와는 다르게 정서적인 태도 또는 삶에 있어서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전환점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장년기의 위기를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서 생애 주기의 축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하기도 하고, 확장되기도 한다라고 이름을 바꿀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자, 흔히들 장년기는 갈등으로 가득 찬 위기의 시기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래서 장년기를 위기로 보는 이들에 있어서는 장년기에 일어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겠죠. 자녀들의 독립, 직업적인 적응, 변화와 어떤 심리적인 변화, 생리적인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변화의 강조가 되고 있고, 실제로 이거의 변화를 맞닥뜨려야 되는 시기가 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들이 이제 장년기라고 하면 이제 나 지금 나 이제 노인이 되고 있는 시기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좀 사실상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장년기의 위기들을 가져오는 문제점들, 그래서 정신을 피곤하게 만든다거나 발달 단계에서 장년기의 나름대로의 발달 과업이 도전에 있는 인생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시작이 될 수 있는 단계도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그만큼 장년기의 발달 가옥은 단계별 발달 가옥보다 더 복잡하고 격렬한 것은 아니지만, 또 장년기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기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년기가 위기가 아니라 어떤 전환기로 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 장년기의 어떤 경제적인 안정, 그리고 직업에 대한 열정, 부모의 책임에서 벗어나는 자유로움을 강조하는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생애 주기에 따라서 느끼는 감정은 다양할 것이라고 보는 거죠. 장년기에 있어서의 개념을 살펴보게 되면, 정신분석학자인 융은 장년기를 혼란에 대한 주목할 만한 이론들을 발표했는데요. 장년기에 찾아드는 우울증, 그래서 혼의 정사 또는 직업 전환에 대해서 청년기의 사건 외부의 지향, 또 사회에서의 자리를 찾는 데 쓰던 대부분의 심리 에너지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장년기의 내부 지향 또는 자기 안에서의 의미를 찾으려는 노력을 가져온다라고 말을 했고요. 또 지향적인 변화에 있어서 청년기의 사람들에게 장년기의 청년에 있어서의 부분에서 이제는 노년기로 가기고 있는 이 단계에서의 사람들의 불안을 야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인생의 목표에 의문을 가질 때 일시적으로 삶의 중심에 있어서의 이룰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수많은 연구자들은 장년기의 위기를 어떠한 이제 위기의 시기임을 뒷받침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결혼 만족도에 있어서의 문제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결혼 만족에 있어서의 최하점에 이르는 것은 정신질환에 있어서 신경증적인 발병이 최고조에 이르고, 또 알코올 중독이라던가 위궤양, 고혈압, 뭐 심장병, 이런 것들이 이제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남성들의 경우에는 자살률이 급증하게 증가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 시기에는 이혼이나 별거, 불륜, 도피, 이런 장년기의 결혼 생활에 드물지 않는 일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생활상에 있어서의 장년기, 전환기에는 위기의 장년, 그래서 이름표라고 하는 이의를 제기하는 학자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잠재적인 스트레스가 많을지 모르지만, 스트레스로 인해서 위기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전환에 장년기에 극한된 것은 아니다. 위기라고 하는 것은 생애 주기마다의 위기가 다 있죠. 근데 이제 꼭 장년기에만 이렇게 국한된 것은 아니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장년기의 위기를 시기라기보다는 전환의 시기로 보는 것이 옳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또 장년기에 있어서의 어떤 가족 생활이라던가 직업 수행에
여행이라던가 친밀한 관계, 내적 생활에서의 새로운 측면에서 나타나는 시기임은 분명하다. 그래서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여러 사람들이 보는 시각들은 어떤 특정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뭐 특수한 어떤 삶의 곡선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장년기에서는 새로운 변화의 미래의 불확실함에 대한 불안증이 증폭될 수 있기도 하고 또 익숙해왔던 환경에서 내가 새로이 뭘 배우려고 하는 낯선 환경은 쉽게 감정을 불러일으키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장년기가 되면 이제 우리는 성격이 고착화가 돼서 더 이상 새로운 거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 기존에 했던 패턴 이런 거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장년기에 이런 그 성격 또 어떤 습관 이런 것들이 계속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성공적인 장년기의 전환기는 자신의 강점뿐만 아니라 약점까지도 탐색을 해야 되고 또 장년기의 전환에는 우울감, 뭐 이런 또 실패, 사업의 실패라던가 어떤 인생의 실패 이런 부정적인 측면도 덜어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노후의 어떤 징후에 관련돼서 죽음이란 생각에 이제 사로잡히게 되면 자신의 생애에서 부정적인 측면을 보고서 또 자신의 인생의 낙오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장년기에 있어서의 발달 가업은 성공적인 해결에 있어서의 재평가, 재적응이라는 능력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에 세웠던 인생의 목표가 장년기의 현실 때문에 실현되지 못할 수도 있고요. 또 장년기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또 수용이라고 하는 적응할 필요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재적응과 재평가는 노년기에 어떤 자아통합을 이룰 수 있게끔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장년기의 준비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한근기로 여기고 있었던 대부분의 시간들이 신체적, 경제적, 심리적으로 이제 안정된 상태에 있다라고 보는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또 장년기에는 이제 소화가 좀 잘 안 되고 신체적인 기능이 이제 점점 어때요? 청년기에 비해 나의 모습이 변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배가 나오고 여기저기 아프고 잃어버린 젊음에 한탄하기도 하는 시기.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젊은 날의 추억 이런 것들을 자꾸 곱씹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신체적으로 여성은 폐경기를 맞이하고 남자도 역시나 갱년기를 맞이하면서 심리적인 장년의 감정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년기에는 건강 상태의 주요 관심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음식, 몸에 좋은 거 찾아 먹고 몸에 좋은 거를 하려고 하는 노력이 많이 이제 관심이 여기에 집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장년기의 이런 건강 문제는 우리가 심장 질환, 암, 그리고 체중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년기를 지나면서 나름 본인의 건강 관리에 집중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과체중, 그래서 중년기에는 중요한 건강 문제가 비만으로 인해서 고혈압, 소화기 장애 이런 것들을 이제 질병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고 또 각종 암의 주요 그 대상으로 중년기에 많이 또 나타나는 것들 중에 하나죠. 그래서 본인들이 살아오면서 대부분의 자신이 늙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신체 변화를 통해서 처음으로 깨닫기 시작하는 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체적인 매력에 큰 비중을 두는 여성에게는 장년기에 특히 어려운 시기가 될 수 있고요. 또 피부의 탄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누운 가장자리에 그리고 또 이마에 주름이 생기면서 눈 아래에 볼록한 주머니 같은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는 나이 먹음에 있어서 신체적인 변화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걸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요즘에 굉장히 붐으로 일어나는 데가 어디예요? 성형외과, 피부과 이런 데는 이제 주로 장년층들이 많이 이용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세월은 점점 먹어서 나는 쪼그라지는데 거울을 보면은 이제 신경질이 나죠. 그러다 보면 이제 가서 눈가에 필러도 넣고 이마에 이제 보톡스도 넣고 이렇게 이제 다양한 시술들을 해서 나름 젊어 보이려고 노력을 하죠. 세월이 좋아졌으니 망정이지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노년기에 어르신들 보면 나이가 70인데도 60대 같아 보이고, 예, 그 70대가 40대 같아 보이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나이를 봤을 때는, 주민등록상은 나이가 이런데, 실제로 얼굴을 보면 나이하고, 예, 거꾸로 가는 나이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직도 젊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 과학적인 기술도 많이 발달했고요. 또 먹는 거,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많이 관리를 하는 바람에 나이에 이렇게 보면은 나이를 봤을 때는 정말 나이를 피부하고 이렇게 매치가 안 된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작년을 넘어서면서 우리가 전과 달라진 것을 발견하고 적응이 안 된다라고 하소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대부분 우리는 환경적인 동물이라 환경에 잘 적응을 하죠. 다만 시간이 너무 빨리 흐른다는 거에 아쉬움을 많이 표명을 합니다. 자, 신체적인 발달에 있어서 생물학적인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그렇죠, 뭐. 그래서 뭐 머리카락이 하얗게 된다거나 그래서 염색을 안 하면 진짜 파파 할머니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신체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류마티스 관절염 그리고 어떤 이제 허리 쑤심 요통 뭐 이런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약의 개수가 늘어나게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어떠한 신체적인 변화, 그리고 매일 술 마시고 몸을 혹사해서 야근을 해도 끄떡 없었던 거라고 믿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뜨기가 힘들고, 오후까지 숙취가 있고, 예,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면서 이전과 다르다라는 생활 패턴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지금 내가 상당 부분 많이 지쳤고 늙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새삼 느끼는 거죠. 장년기의 신체 기능과 건강에 대한 청년기의 어떠한 절정 수준은 아니지만 대체로 그래도 좋은 편이다라고 보는 거죠. 시력의 감퇴는 장년기에는 일어나지는 않는데 눈에 띄게 변화 있는 건 아니지만 청력과 같은 점진적으로 감퇴되는 부분이 있고 또 높은 진동수의 어떤 소리에 대해서 점점 우리가 이제 청력에 있어서도 문제가 생기는 거고 시력 감퇴에 금방 알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청력에 있어서는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지는 않지만 또 감지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 중에 보청기를 많이 착용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분들이 이제 보청기를 착용하는 이유는 이제 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 하는데 보통 이제 여성보다는 남성들이 청력이 좀 더 많이 안 좋은 경우도 있죠. 자, 미각 같은 경우에, 후각 같은 경우에 촉각, 이렇게 이제 미각, 청각에 있어서의 이런 그 민감하지 않은 것은 미래라고 하는 세포가 감퇴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맛의 느낌이 이제 많이 둔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젊었을 때는 뭘 먹어도 이 단맛, 쓴맛, 짠맛 이런 거를 막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미래의 감각이 50%씩이나 감소가 되니까 어때요? 50%는 아니고 거의 이제 연령대에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6, 70대가 되면요. 미래라는 감각 세포가 많이 줄어듭니다. 20%, 30% 줄어드니까. 그래서 짠맛과 단맛을 구분을 못하니까 계속 짜게 하고 그리고 그 싱겁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막 단 것이 많이 들어간 첨가물을 들어간다거나 이렇게 이제 각종 이렇게 음식의 강도가 세진다라고 하는 거죠. 왜? 미래의 우리 혓바닥에 있는 맛을 담당하는 미래의 감각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극에 반응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손을 어디에 이제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손에 통증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사람들은 부딪히는 순간 라고 하지만 노인들은 뭐에 부딪히고 나서 한참 있다 이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의 속도에 있어서 느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통증 속도도.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통증 속도가 순간적인 찰나에 소리를 하지만 나이 먹은 사람들은 소리가 늦게 나온다고 했죠. 그리고 지속 시간, 통증이 딱 부딪혔을 때 그 상황만 아픈 거지 그 이후로 진동의 그 통증의 강도 그런 게 노인이 들어갈수록 더 길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만큼 우리의 오감이라던가 뇌세포가 또는 우리가 신체적인 반응이 그만큼 느려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두드러진 변화에 있어서 생식과 성적 능력의 변화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성의 경우는 폐경기, 남성에 있어서도 갱년기가 찾아온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중년기에 신체적인 변화가 오는 거고
자, 신체적인 변화에 있어서 뉴욕 타임즈에서 최근에 뇌과학을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40대에서 65세 이 사이에 노년기에 중년기에 뇌를 인생에서 가장 뛰어난 기능이라고 발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보 처리 속도 이런 것들이 20대에 비해서 다소 떨어지지만 종합적인 사고 능력에 있어서의 50대 50을 전후한 시기에 전성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윌리엄도 이런 것도 역시나 뭐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이런 다양한 신체적인 변화, 중년기의 변화, 이런 것들이 이제 흡연과 음식, 이런 것들이 관련해서 많이 나타난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감정적인 변화도 역시나 다양한 감정의 굴곡,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긴다라고 했고요. 자, 그래서 네, 장년기에 이렇게 다양한 변화들이 있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간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노년기를 좀 살펴볼 건데요. 자, 장년기의 특징, 정서적인 변화 지난번에 했나요? 음, 자, 그래서 정서적인 변화도 역시나 우리가 이제 어떤 방식을 하게 되면 이 방식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작년에 어떤 딜레마에 빠지기도 하고, 전에는 후배들이 치고 올라와도 무섭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뭐예요? 후배들이 치고 올라오면 내가 본능적으로 후배가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시기라고 보는 것이고,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 작년기에는 어떤 징후 중에 하나가 감정의 변화를 느끼면서 생활 태도나 습관, 성격 이런 거를 바꾸기보다는 오히려 기존의 내 성격을 계속 유지하려는 습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도전에 쉽게 우리가 하지 못하는, 그래서 용기가 점점 줄어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남에게 나의 패를 까지 않으려고 하는 게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세익스피어에서 시대의 대사에서 문득 무대에서 내려갈 때 되었다는 자각이 든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는 이제 내 인생은 여기서 뒤안길로, 그래서 이제 우리 커가는 아이들, 그래서 그 굉장히 의지를 많이 하죠. 그래서 무엇보다 슬픈 것은 뭘 해도 새롭고 재미있지 않다라는 것. 얼마나 슬퍼요. 그래서 뭘 봐도 뻔히 보이고 내게 익숙한 것이 낡은 것이 되는 기분,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억지로 발버둥 치면서 새로운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욕구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는 수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그래서 내가 갖고 왔고 나를 존재했던 모든 것에 있어서의 의미가 어느 날 빛을 잃는 것처럼 발견했을 때 내가 좋아해서 했던 일들이 이제는 좋아서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책임지고 있다는 수많은 것들과의 관계에서 자리매김하면서 매일 해야 할 일들이 뻔한 일상에서 다가올 작년이 바로 우리 눈앞에 우뚝 서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의 책임감. 그래서 중년에 위기가 온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장년기의 우울함, 불안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순간에 나에게 족쇄가 돼서 무엇 하나 흥미로울 것도 없고 재미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 심리적인 기질이 발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바로 내 밥벌이니까 왜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의미를 찾을 수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계속 해야 할 때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다다르면 이제 자기가 해야 하는 일에 있어서의 나름대로 성공을 거두고 기능적으로 어떤 경지에 이르는 거죠. 작년에는 생산성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떤 자리에서의 의미가 더 큰 차지를 한다라는 거에 의미를 두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의미를 놓친다는 것은 바로 길을 잃는 것과 같은 느낌이라고 하는데, 급한 그 길을 잃어버리면 제자리에서 하고 있다는 느낌,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나를 급속도로 발전해 나가는 거에 있어서 가부화가 걸리기 때문에 이제 멈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침체감은 비록 자기 일에서 어느 수준의 성공을 경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청년기에 느끼는 우울감은 청년기에 어떠한 그것에 관련된 다른 심리적인 기질이 또 여기서 나타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나름의 장년기에서는 청년기에 이런 좌절감, 우울감을 함께 나눌 친구가 있었지만 노년기를 맞이하는 장년기에는 이제는 하소연을 들어줄 선배가 많지 않다라는 게 이제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과거에는 젊었을 때는 선후배가 굉장히 많았지만 주변에 이제 친구들이 하나둘씩 뭐예요? 각자의 삶에 충실하느냐고 많이 있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사람한테 이야기 터놓고 할 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많이 슬픔에 젖어드는 거죠. 자, 그만큼 인생의 절정이 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오전에 어떻게 시간을 보냈냐에 따라서 오후를 맞이하게 되는데 하루에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이 될 수도 있고 정오까지 늦잠을 자다가 깨어나서 오늘 하루도 또 망쳤네라고 하면서 투덜거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작년을 맞아들이면서 느끼는 각자의 나름대로의 인생이 다 다르듯이 이 장년기의 방황은 사춘기의 전유물이 아니람을 우리는 이제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인 발달에 있어서도 역시나 장년기에 주의해야 할 점은 정신적인 어떠한 동맥경화 현상이 나타나기도 쉽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인생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일련의 해답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다라고 보는 거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사회생활을 하면서 장년기에 가장 중요했던 것은 정서적인 유연성을 키우는데 그동안에 몰두해왔던 대상과 활동 영역에 있어서 정서적인 투자 이런 것들을 전환할 수 있는 유연성은 장년기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라고 보는 거고요. 또 이미 우리가 해답을 찾았거나 자신의 경험에 있어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잠정적인 지침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년기에는 부모와 친구의 죽음, 자녀의 성숙과 독립으로 인해서 관계 단절에 경험하기 쉬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새로운 어떤 정서적인 투자에 대해서의 대상에서도 어떤 위기를 극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장년기에는 또 자신의 어떤 견해, 행동 이런 것의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의 유연성도 있어야 합니다. 에릭슨이 이야기했듯이 장년기에 여러 가지 우리가 사회학자들이 주장하는 만큼 인간의 사회 생활 그리고 사건의 역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수동적인 희생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장년기의 성격이 안정적이라고 보는 것 이런 것들이 에릭슨이 사회 심리적인 부분을 생산성 대 침체감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제 그 장년층은 한국의 샌드위치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치관의 측면에서 볼 때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가치와 개인주의의 어떠한 특성을 강조하는 근대적인 가치의 중심에 위치해 있고 그 둘 사이에 갈등에 경험한 세대이기 때문에 샌드위치 아래로는 자녀 세대, 위로는 부모 세대에 끼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역할들을 골고루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노년기에 장년기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본인한테는 큰 어떤 책임감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노년기를 위한 경제적인 준비에 미흡하기 때문에 불안한 노년기를 보내야 하는 세대이기도 하는 것이 바로 장년기다라고 보는 거죠. 장년 후기 세대는 전통적인 가족 문화와 현대적인 가족 문화의 중간에 끼어 있는 세대로 인식하게 됩니다. 자신의 어떤 노후를 자녀에게 기대하지 못하고 또 노년기를 대비해야 하는 독립적인 삶의 개척에 있다는 점에서 강하게 우리 그 중년기 이 삶에 있어서의 큰 역할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장년기에 있어서 부모와의 노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청년기와는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가족을 형성함에 있어서 자신의 원가족과 얼마나 조화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한가의 관건이지만 부모 세대가 신체적으로 노화나 질병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면 심리적으로 의존적인 시기가 되는 이 부분에서 부양자의 역할 굉장히 크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내 몸, 내 스스로 챙기는 것도 버거운데 부모까지 부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책임감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장년기의 자녀는 노인이 된 부모를 더 이상 의지할 수 없는 기둥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 자식에게 의지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경제적인 기반이 많이 없다라고 하면 그게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애착 관계에서의 발달한 강력한 유대 관계가 오래 지속되도록 되는 것이 바로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그래서 장년기의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자주 자녀와 만나서 잘 지내는 거, 그리고 어떤 자녀와의 기대 효과에 있어서의 갈등 소지가 많은 부분에 있는데 부모의 요구가 과도하면 세대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죠. 그래서 부모가 많은 기대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사실. 자, 노부모에 대한 보통 부모가 너무 가난하거나 질병이 있기 때문에 혼자 살 수 없는 형편이 아닌가 하기 때문에 함께 살기를 부모는 요즘에 원하지는 않죠. 아마 우리 세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능력이 되는 한 난 혼자 독립된 생활을 하지 자식들하고 같이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많이 우리가 지금 생각할 부분인데요. 자, 부모들은 자녀에게 잔소리를 안 할 수도 없고 또 이것을 별로 환영받지 못할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결혼한 자녀와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것을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같이 부딪혀서 살게 되면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자꾸 이제 눈으로 보니까 마음에 안 들면 싫은 소리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이를 점점 먹어가면 독립된 생활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측면이 가장 이상적인 것 같아요. 자, 세대 간의 관계는 우리가 노부모가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에 가장 원만하다. 그래서 노인들이 병이나 정신적인 쇠퇴, 그리고 성격 변화를 겪게 된다면 자녀들이 이들을 돌보는 부담 때문에 양자의 관계가 위축되는 경향이 흔히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또 연구에 따르면 노부모를 모시는 것과 관련해서 성인 자녀의 절반 이상이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세대에 내가 자녀랑 꼭 같이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비율이 많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서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거든. 그래서 새로운 가족 형태가 생겨나는데 이게 바로 이제 수정확대 가족이라고 하는 거죠. 수정확대 가족이라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에 A동과 B동의 자녀들이 따로 산다거나 부모님이 따로 산다거나 그 위아래층에 뭐 부모가 사는데 따로 산다거나 이렇게 거주지가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가까운 거리에 10분 안으로 달려올 수 있는 반경 안에 있는 가족 구성원을 새롭게 구성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렇게 같이 살면서의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이제는 부모보다 강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할 때 어떠한 분노와 실망감,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또 우리가 이제 이런 뭐 죽음에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운명에 대한 두려움을 반영하는데 부모에 대한 봉양 문제는 자녀 양육 문제와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성인이 된 아이를 돌보는데 육체적, 정신적, 뭐 경제적인, 전적인 책임을 지지만 이러한 보살핌의 노고는 아이가 자라면서 점차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건데요. 자, 우리는 부모한테 돈 쓰는 거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신경을 좀 덜 쓰는데 자녀한테 돈 쓰는 건 굉장히 아까워하지 않고 많이 쓰죠. 그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부모는 나를 키워준 부모인데 내가 부모한테 못하는 것을 자녀한테는 또 아낌없이 준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 참, 이게 세상 살아가는 위치인 줄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모 자식 간의 뭐랄까요? 그 부모를 모시는 그 살림살이에 부모의 그 보살핌. 그래서 부모를 봉양하는 문제는 결국에는 우리 사회에서 이제는 1대1 가구에 자녀만 이제 맡겨놓으면 그거는 이제 문제화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노인을 좀 편안하고 안락하게 모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런 관리가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픈 부모가 있으면 자녀가 그 아픈 부모를 전적으로 책임지기까지는 사실 힘들잖아요. 사회 경제 활동도 해야 되고 자기의 삶도 있는데 부모가 아프면 계속 그 수발을 들어야 되는 그런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회에서 이런 것들이 좀 잘 활용이 돼서 부모의 케어를 담당하는 사회 서비스 여건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도 뭐 재가복지 서비스라던가 뭐 사회복지 서비스들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좀 충분치가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나라의 성인 자녀가 노부모에 대한 봉양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간섭적으로 정당화되어 있지만 봉양은 자신이 자녀에게 어떤 부모와의 관계에서의 그 좋은 관계의 모델로 보여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예전에 비하면 효의 개념이 많이 약해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어떤 그 살고 있는 동거, 모델 이런 것들이 가부장적인 위계 질서 이런 거를 강조하는 전통 한국 가족 모습에서 이제는 권위 있는 가정의 모습보다는 민주적이고 또 헌신적인 가정의 모습 이런 걸로 변화하고 있죠. 그리고 윗세대나 부모의 권위에 무조건 순종하는 시절에서 이제는 아랫세대나 자녀 의견도 존중하고 배려하는 방향으로 나가는데 차분한 변화를 추구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은 이제 내 자식이라고 내 맘대로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존중을 하고 또 이 아이들이 부모를 또 그 존경에 맞이하지 않으면 이 부부의 관계 또는 가족의 관계들이 다 와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자녀의 역할도 충실히 하게 되면 이상적인 가족 관계가 형성이 잘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녀의 성장으로 인해서 시간의 흐름은 절감하면서 결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가족 생활 주기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유장 곡선을 그림으로 나타내서 완만한 그 가족 관계를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에 있어서의 부부 관계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되는 이유들이 따로 있는데 결국엔 그런 이유들이 어떤 이제 개별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부모로서의 역할 그리고 이제 부모의 역할에 있어서의 과도함 그리고 긴장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결혼 생활에 있어서의 당사자 간의 활력과 만족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의 어떠한 그 만족도가 떨어지면 장년기의 정체감, 문제에 결혼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장년기에는 부부 역할, 그래서 결혼 만족도가 비교적 낮은 편이지만 남편과 아내의 경우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남성의 경우는 80%가 장년기에 결혼 생활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여성은 40%가 이런 반응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두 배의 차이죠. 그래서 장년기의 여성들은 친구나 성장한 자녀의 주된 의논 대상이 되는데 불구하고 남자들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배우자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 인식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남녀변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성 그 엄마들은 자녀들하고의 소통을 중요시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남편들은 자식보다는 부인을 더 소통의 대상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의미가 이제 많이 여기서 달라지는 것이고 결혼 생활에 있어서의 만족도, 그래서 자녀가 독립한 후에도 계속 증가하죠. 그래서 여성의 경우는 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녀가 집을 떠난 직후에 몇 년간 신혼기처럼 커다란 만족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혼 만족도가 결혼 후에 만족을 계속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의 부부도 적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또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다고 해서 저절로 결혼 만족도가 높아지는 건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 대표적인 부부 관계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우리가 결혼 생활에 행복하지 못한 부부들의 경우에는 자녀가 떠나고 빈둥지 이 시기가 오면 둘 사이에 어떤 공통된 관심사나 공유할 취미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공허함을 느끼죠. 그래서 같은 취미, 같은 어떤 생활의 패턴, 함께 하고자 하는 것들을 계속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로서의 책임,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도 끝났다는 믿음, 이런 것들이 이제 부부 생활에 있어서의 어떤 그 불만족이 있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빈둥지 시기,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녀가 모두 성장해서 집을 떠나면 두 부부만 남게 되는 시기. 그래서 뭐 외로움, 그리고 또 내가 할 일을 다 했다라고 하는 그 만족감도 있긴 하는데요. 자녀가 떠나면 그 빈 집에 우두커니 부부만 남았을 때 그 공허함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느낀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부부 생활에 있어서의 삶이 자식만을 위해서 헌신해 온 어머니의 경우에는 빈둥지 시기를 도달했을 때 고독감을 견디지 못하고 심한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또 장년기에 친밀한 가족 관계에서 사회적인 지지망이 매우 중요하게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년기에 이렇게 어떤 위기가 무난히 넘어가는 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결혼의 어떤 그 자녀가 독립해서 떠나는 빈둥지 시기에 개인적인
경제적인 위기와 결혼의 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된 그 자녀의 삶에 있어서의 그들에게 더 이상 공통으로 되는 점이 없다는 점을 깨달으면서 위기에 어떤 의식을 갖게 된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장년기가 되면서 사춘기 자녀들의 갈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또 유년기에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내면에 깃들어 있던 오디푸스 컴플렉스가 재활성화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장년기에 뭐 갈등 관계로 비춰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이제 한 단계 한 단계를 넘어서면서 묵은 갈등들을 청산해야 하는 시기가 바로 요 시기라고 볼 수 있고요. 작년에 어느 날 우리의 부모의 죽음을 맞이함으로써 나름의 가업의 수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 내면에는 그 이제 그 응어리가 있는 부분들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경우도 있고요. 부모의 죽음을 성숙으로 애도하는 가정에서 더욱 사려 깊은 중후한 장년이 되어 감으로써 나름의 인간의 어떤 그 성적 욕구와 공격성을 타고난 존재로 보는 프로이드 학파의 정신분석 이론이 심리 단계를 여기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유용의 어떤 심리학에 있어서 우리의 정신에 인류의 문명의 원형적인 밑그림이 닿을 수 있는 집단 무의식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닿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또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역동적인 부분의 큰 틀에서 삶을 이해하고 있어야 하고 또 작년 이후의 삶을 풍요롭게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틀, 삶에 있어서의 어떤 단계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부모와 자녀 간의 어떤 유대 관계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자녀가 청소년에 들어서면서 부모와 어떤 관계에 있어서의 갈등, 불가피하게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청소년의 관계와 부모와의 관계의 근원은 이런 발달 단계의 변화가 당연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중년기에 들어서 또 우리가 장녀하고의 갈등 관계도 역시나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년기의 위기를 우리가 힘든 시기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중년기의 위기는 이제 자기 자신과의 어떤 우울감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올 수밖에 없다. 장년기에는 이제 그동안에 내가 젊은 시절을 이렇게 보내면서 나름대로 그래도 근사한 젊음을 유지를 하고 또 실패를 해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는데 작년기에는 이제 한번 이게 꺾어지면요 헤어나기가 힘들잖아. 그러다 보니까 우울감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의 친구들하고 뭐 이렇게 만남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가정에 있어서의 부인 또는 배우자 에게 더 의지를 많이 하는 단계, 이 단계가 바로 중년기의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이제 자녀가 생각했을 때 구식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들, 그래서 부모와의 대화를 기피하고 세대 차이에 대한 왜곡된 견해를 가지게 되면서 부모하고의 대화는 안 되고 있어라고 하면서 말이 안 통해라고 하면서 뭐예요? 단절하는 케이스가 많죠. 그 언어에 대한 단절 이런 걸로 인해서 또 고립감이 생기기도 하고 세대 차이 나는 거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부모와의 어떠한 그 문제화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대화가 부족해라고 하는 옛날의 프로그램을 보면 딱 그 말이 생각이 나요. 아버지는 아버지 할 말만 하고 자식의 이야기를 들어주질 않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런 대화가 필요한 거는 사실 가족 간의 1차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또 서구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부모 자식 관계에 있어서 비독립적이고 종속적으로 이어져서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심리적인 독립을 하는 시기가 상대적으로 늦을 뿐만 아니라 자녀의 앞날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서구보다 더 많은 그 수치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구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그 고등학교까지만 졸업을 하게 되면 18세이면은 다 독립이에요. 대학을 가고 싶으면 지가 벌어서 가야 되고요. 사회생활에 어떤 기술이 필요하면 지가 그 기술을 배워서 사회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딱 거기까지만 그 부모가 키워주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교에 잘 들어가서 공부해가지고 사회 초년생으로 또 자리매김할 때까지 입혀주고 재워주고 또 용돈 주고 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 아이가 이제 나름대로
독립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결혼할 때 또 집을 좀 해줘야 되고 또 결혼을 해서 아이까지 봐줘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부모들은 허리가 힙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부모와 외국가의 부모는 차이가 많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장년기에 이런 부부들의 큰 관심사가 당신의 어떤 문제, 그래서 자녀의 진료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자녀의 진학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자녀의 앞날에 대한 염려가 가장 큰 스트레스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장년기 후반이 되면 자녀가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성장함에 따라서 자녀의 취업, 결혼, 자녀의 배우자, 또 손주 이런 새로운 관계를 새롭게 하면서 부모의 역할이 계속 요구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장년기에 어떠한 해결 과제가 있는데 이 해결 과제는 우리가 하나씩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장년기에는 자기의 어떤 서사 만들기로 해서 나름의 인생에 있어서의 삶에 있어서의 어떠한 문제, 그 자기 정체성을 재확립해야 되는 시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자서전을 써보자라고 하는 건데 작년 이후의 삶에 행복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본인의 어떠한 문제를 탐색하고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 그리고 정체감에 있어서의 청소년기에 처음 형성됨에 있어서 어떤 외부의 이성적인 부분, 그래서 사랑과 욕망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누구에게 생애에서 무엇을 꿈꾸는지 또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형성하는 거죠. 청소년기와 청년기 동안에 그때 만든 밑그림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청년기에 이르게 되면 그 이상의 그림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외향과 책임이 달라지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 변화되기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서사를 만든다라고 보는 거고, 자기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서 영국의 사회학자인 앤서니 기든스가 이야기하는 자기만의 서사 쓰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제시해 주지 못하는 삶의 틀을 저마다의 내면에서 발견하고 그 틀에 맞는 자신만의 어떤 삶의 서사를 써 간다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한 가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앞으로의 미래, 노년기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노년기, 우리가 3분의 1을 살아왔다라고 하면 3분의 1 남은 거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이 역사적인 순간에 나름대로 내 인생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 거고,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하게 인생의 목표를 수정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장년기의 삶을 준비하는 두 번째 과제는 삶의 목표를 수정하는 일인다라고 볼 수 있고, 인생에 있어서의 초기, 그래서 삶에 있어서의 설정, 그런 것들이 시기마다 결핍됨에 있어서의 반영된 것, 그리고 삶에 있어서의 에너지, 그래서 프로이드가 얘기한 어떤 성적 욕망과 공격적인 추동에서 나왔다라고 보는 것인데요.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서 또 결핍을 메우기 위해서 질투하고 시기하는 일에 있어서의 추진하는 에너지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장년기에는 새롭게 형성된 정체성에 맞춰서 삶의 목표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 하던 일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일을 계속해서 더욱 전문성을 쌓으면서 내면의 목표를 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죠. 예전에 사업을 해서 멋진 사업을 짓는 게 목표였다면 이제는 그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사회적인 책임을 완수할 것인가, 그리고 소명을 완수하고 또 자신의 성장하면서 진정한 자기 실현을 이루는 삶을 구체적으로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장년기가 되면 부모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죠. 또 자신의 어떤 죽음도 인식하게 되고, 제 아무리 잘난 사람도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소멸되는, 그래서 인생에서 퇴장이라고 하는 삶의 조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년기가 되면 점차 삶에 있어서 가져다주는 그 뭐랄까요, 욕심, 덧없는 것을 이제 깨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덧없다라고 하는, 제가 이제 요양병원에 잠시 이제 어떤 어르신을 봤는데 92세 정도 되셨어요.
참 인생 더덥다 더덥다 했던 이야기가 바로 이런 삶에 있어서의 무게 이런 것들을 이제 중요한 순간에 깨우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젊은 시절에 너무나도 힘들게 사셨대요. 농사 많이 짓고 그래서 진짜 부지런히 일을 하고 허리가 이렇게 꼬부랑 할머니가 될 때까지. 근데 지금 이렇게 삶을 내려다보면 '아 덧없이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본인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자녀 그냥 건강하고 자녀들 삶에 각자의 역할을 하는 모습. 그래서 그런 거 그냥 바라봤을 때 '내가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거를 좀 어르신 입을 통해서 들었을 때 '그래 너무 힘들게 본인을 이렇게 채찍질하면서 살지 말자. 그냥 인생 살아가면서 예 그냥 행복도 느끼고 좀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고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맛있는 거 먹고 너무 아둥바둥 살지 말자.' 그게 인제 제가 느꼈던 하나의 예 관점이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목표가 이제는 너무 그냥 열심히 일만 하지 말고 주변 환경 돌아보면서 좀 '여유 있게 행복을 좀 만끽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 어르신을 보고 많이 느꼈습니다. 자 이런 중년기의 삶에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두 번째 삶의 지도를 그리지 못한다면 장년기의 고비를 잘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다들 중년기잖아요. 장년기로 가고 또 중년기에서 중년기에서 장년기로 가고 장년기에서 노년기로 가는 이 시기에 지금 다 걸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서사를 한번 써 보자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인제 앞으로 나한테 펼쳐진 미래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그동안에 내가 소원하고 나를 좀 소홀했다라고 하면 나를 위해서 선물을 많이 사 주는 거예요. "잘했다, 잘했다." 맛있는 거 많이 사 주고 맛있는 거 그리고 눈으로 많이 보게끔 하고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이렇게 이제 즐겁게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죽음을 예상하고 그려본다면 장년기의 삶을 잘 살아가는 힘이 될 거라고 인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 죽음을 기억해야 하면서 잘 죽는 법을 배워야 하고 이건 인제 호스피스에서 이야기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다라고 하면 죽는 법도 잘 행복하게 죽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유서 쓰기라든가 장례식장에서 듣고 싶은 추도 서사 쓰고 자녀들과 이웃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고 싶은지 생각해 보기도 하고 잘 죽기 위해서 권유되는 몇 가지 실천법을 우리가 또 몸으로 익히면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기억하고 싶은 삶에 있어서의 어떤 영위 그리고 기억을 하게 되면 타인에게 몹쓸 짓을 하거나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지 않고 위기는 기회로 또 다른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그동안에 내가 이해를 하지 못했던 부분은 있으면 이해를 하고 또 이웃을 용서하지 못할 부분이 있었다면 용서도 해 가면서 거기에 너무 몰입하면은 내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용서해 주고 싶은 마음 그리고 용서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면 인제 이 장년기에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보는 거죠. 자 여러 가지 변화들에 있어서의 대처함에 있어서의 삶에 더욱 확장해 나가는 과제 이런 것들을 풀어 나가야 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나름의 장년기의 발달 가업이라고 하는데 우리 모두는 한 번 살고 인생을 마무리를 하죠. 그래서 뭐 우리가 미래의 어떠한 그 계획을 할 때 뭐 '다시 환생을 한다.' 뭐 이런 거는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삶에 있어서의 충실함 그리고 미련 없이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았노라.'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나름대로 좀 행복할 권리가 있는 거죠, 누구나. 그래서 뭐 젊은 시절에는 젊어서 바빠서 주변을 돌아볼 시간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하지만 이제는 장년기가 되면서 이런 것들은 좀 생각해 볼 나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라고 하면 이젠 나를 뒤돌아보면서 나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지금 한참 이제 꽃도 피고
그 나름대로 뭐 향기가 뭐 봄 향기가 물씬 나고 그런 것들을 여유 있게 좀 주변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나를 챙기면서 그리고 바람도 맞이하면서 추억을 쌓는 여행도 많이 좀 하시고 이런 것들이 인생에 있어서의 장년기에 좀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좀 많이 누리자라고 하는 측면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 시간에는 이렇게 한번 장년기에 대한 내용을 학습을 했습니다. 자, 다음에는 노년기에 있어서의 생애 주기에 있어서 노년기 마지막 장이 되겠죠? 자, 노년기는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게 되면 노년기는 이제 삶에 있어서의 마지막 진입하는 시기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가 집중되는 시기다라고 보는 거죠. 노년기도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개 노년기에 이르면 신체 기능이 노화가 가속화가 되죠. 따라서 신체적인 능력이 감소가 되고 만성 질환이 발생되는 가능성이 너무나도 증가가 되죠. 그래서 역할 상실 그리고 또 심리적인 불안 유발이 되고 사회적 가족에 대한 어떤 관계망이 축소가 되면서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는 거죠. 결국 노년에 있어서의 죽음을 맞이하는 수용의 단계에 있어서 자기 인생에 대한 회복 그리고 의미 부여가 중요한 과제가 바로 이 노년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2024년의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990만 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인구는 전체 인구의 19.2%를 차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통계상 엄청나게 많은 숫죠. 자, 통계상 19.2%가 지나면 무슨 단계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되는 단계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율은 20%가 지나는 도달하는 이 2025년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단계에서 우리나라의 사회적인 문제, 정책적인 대응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성을 굉장히 크게 대두하게 되죠.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거예요. 왜? 노인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면 결국에는 그 나라의 살림에 관련된 어떤 경제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가 심각하죠. 경제가 성장하려면 젊은 인구가 많아야 되는데 젊은 인구가 줄어들고 노년의 인구가 많이 나게 되면 사회적인 비용이 그만큼 증가가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구의 증가는 경쟁력이라고 이제 다들 보는 거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국가의 자국의 자국민들의 연령, 그 평균 연령대가 몇 년이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평균 연령대가요, 태어나는 아이, 주민등록상에 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나이를 따져보면 출생으로 따져가지고 보면 우리나라 평균은 나이가 46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균 46세. 근데 인도나 인도네시아 같은데 그런 데를 보면은 평균 나이가 14세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마어마한 차이죠. 우리나라 그만큼 늙어가고 있는 사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노년기의 개념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